빈곤인을 바라보는 이 나라 기득권층의 시각 제2부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내가 이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이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이 사회에서 빈곤에 시달리는 그 문제에 있다 보니까 이런 해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배우지를 못해서 부모님의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러는 건가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대한민국의 최대 일간지 기자들이 쓴 기사가 철저하게 있는 사람, 기득권을 그 사람들의 비즈니스를 교묘하게 지원하는 형태의 논조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그것도 빈곤한 사람을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그러면서 빈곤, 그럼 가르쳤어요. 사업 실패. 사업 실패 같은 소리 하네. 세상에. 빈곤의 문제를 전혀 이분은 이해를 못 하는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노동력을 갉아먹기 때문이래요. 노비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노비들이 줄어드는 거. 노비가 감기에 걸렸어. 세상에. 그래놓고 기초수급자가 된대. 질환이 걸리면 기초수급자가 된대. 그래서 빈곤 이꼴 기초수급자라는 것 자체도 인정을 안 해요. 야, 그리고 질환이 악한다면 빈곤의 악순환이에요. 세상에. 무슨 중앙일보 기자 정도, 기자를 쓸 정도면 그래도 기본 사고 능력과 상식이라는데, 이 사람에게서의 상식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업 실패하고 병에 걸린 인간이다, 이 생각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야. 그리고 빈곤하지 않은 사람이 질환에 걸려 기초수업자나 비수급 빈곤층으로 떨어지기도 한대. 그러면 내처럼 빈곤하지 않은 사람이 질환에 걸리기만 하면 기초수급자가 돼. 대학에 잘렸는데 기초수급자가 아니야. 그럼 어떡하자는 거야? 네. 치료를 받더라도 또 다른 병을 앓거나 우울감, 무기력감을 겪는데요. 이런. 그러니까 정신병이라는 거는 신체적 문제가 생겨가지고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지, 실제로 본인의 마음이 잘못돼서 신체적 병이 생긴다라는 건 상상조차 하지 않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육체적 질병으로 기초수급자가 된 사람들에 관한 기사에 이어 두 번째 정신적인 질병으로 기초수급자가 된 사람을 인터뷰합니다. 그러놓고 정신적인 질환에 걸린 사람의 기본 조건을 뭐라고 그러냐면, 진짜 돌아볼, 어릴 적에 일단 형편이 어려웠다. 그래서 직업 소개서에 들어갔는데 제대로 대우를 해주지 않은 서울 외곽의 기지촌에서 14년간 일을 했대.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기지촌에서 14년간 직업에 종사했다는데, 돈이 없어도 평범한 가족에서 태어났으면 이런 병이 생기지 않아. 이 말은 뭐예요?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면 생기지 않는다. 요즘에 조현병이나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의 공통적인 특성이 뭔지 아세요? 집이 너무 잘 살아. 그렇죠. 저한테 상담을 하면 집이 엄청 잘 살지 않으면 힘들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을 느낄 때마다, 야, 진짜. 그리고 실제로 집이 진짜 힘든데도 조현병 진단을 받아가지고 약을 먹고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이거는 불치병이고 우리 집이 어렵게 살고 아버지 엄마가 널 일 나가 애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가 생긴 거서 그 어머니는 너무너무 큰 죄책감을 안고 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가 보이고 있는 행동 자체는, 이야기하는 거는 거의 정신과 의사는 조현병이라고 이야기하는 행동이고, 내가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자폐증이에요. 성인기 자폐증이에요. 그리고 자폐증인데 고등학교까지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놀림이 대상이 돼서.
그리고 자폐증이 된 아이들 성향에서 어른이 돼서 자기가 한국에서 이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이 가장 큰 어려움은 사회생활을 못한다라는 어려움이거든요. 그럼 가장 쉽게 진단을 받게 되는 게 조현병 진단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자폐증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까 약간 자기 나름대로 상상하는 걸 진짜라고 생각하고 과도하게 특정한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아주 소위 말하는 과잉 반응을 해요. 과잉 발작적인 반응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예민해요. 그래서 그 자폐 성향이 있는 애들이 예민한 거를 신체적으로 나타나면 아토피나 피부 질환이나 이런 거에 시달리게 돼요. 그러니까 더욱더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걸 힘들어해요. 사람들하고 인터랙션을 하기 어려운데 그 분들이 인터랙션을 잘할 수 있는 가장 에센스가 뭔지 알아요? 자폐증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혼자서 지내는 시간이 많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어디 하나에 꽂히면 그거에만 아주 몰입을 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걸 몰입하는 애들은 뭐 레고 블락 썼는데 공룡 이름 외우는데 그건 이제 형편이 좀 있는 집 애들. 그렇지 없는 애들은 길거리에서 돌멩이 구경하는데 뭐 지하철 노선도 외우는데 뭐 이런 거에 자폐증 성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지하철 노선도 많이 외워가지고 못 자겠어요. 그리고 그런 애들이 많이 빠진 게 이제 게임하는 거. 그럼 게임하면서 이제 놀라울 만한 게임에 대한 이해력, 스토리 구사력 이런 것도 있는데 문제는 그걸 어디다 쓰느냐의 문제거든. 게임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도 뭐 본반은 대학을 안 나왔으니까 나 게임에 대해서 알아요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 영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어린애가 갑자기 어른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어디에 우연히 취직하냐 장난감 회사에 취직해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장난감을 디자인하고 해서 뭐 엄청나게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이 자폐증 성향을 가진 아이는 자기가 관심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진짜 순수하게 볼 수 있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재능을 알아봐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재능이 발휘할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을 만들고 편안한 사회적인 관계를 이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기사에 돈이 없어 평범한 가족사에 태어났으면 이런 병이 생기자. 이거는 기지촌에서 14년간 진짜 몸 팔면서 먹고 살아야 됐던 이분이 거기에서 일을 한 것만도 억울했고 근데 진짜 이분이 공황장애, 우울장애 이런 거를 가진 거는 그냥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못하고 40대가 돼가지고 청소를 하면서 먹고 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고 그렇게 했죠. 기지촌에서 젊은 시절을 다 보낸 사람이 청소를 해서 먹고 사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사람은 사람들을 보기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네. 그 두려운 거는 단순히 저 사람이 나를 알아볼지도 몰라 또는 지나가는 사람이 너 어떻지 이렇게 또 손가락질 할지 몰라 그런 두려움과 자기가 누군가가 나의 과거를 알면 어떡할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I can speak 할 때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분이 그 영화에서는 참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했어요. 언니 동생이라고 하면서 지냈던 그 시장에서 일하시는 그분이 내가 정신대에 끌려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동생이 나를 봐도 본 척도 안 하고 슬슬 피하고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는 너무 멋있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정신대 출신이라서 나를 어떻게 보면 혐오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나를 피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더니 막상 너 와 그래 너? 왜 나를 그렇게 피하노? 그랬더니 내가 서운해서 그런가 아이가? 언니가 내한테 그런 아픈 사연이 있는데 나는 내한테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나를 믿지 못하고 내한테 그런 마음을 안 보여준 게 너무 서운해서 내가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너무너무 멋있게 판타지스럽게. 그렇죠. 판타지스럽게 현실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영화를 해서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걸 너무 멋있게 묘사를 했어. 근데 현실은 그 반대라는 거를
이분은 아니까.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지내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자기 살아가는 게 사는 거겠어요. 마치 늘 자기를 노려보고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있다 보니까 거의 쓰러지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마치 공황장애로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자 일하던 곳의 반장으로부터 그냥 집에서 쉬시라고 해고 통보를 받고 퇴원받고 나서는 어떤 곳에서 고용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황장애가 뭔지, 이 사람한테 왜 이 공황장애 같은 정세가 일어났는지, 이 사람이 왜 두려워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지 알려고조차 하지 않아요. 3월 9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3월 9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위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첫걸음을 떼고 싶으신가요? 모든 사람은 나와 다릅니다.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 WPI 검사를 해보세요. 자신을 찾는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특수한 환경에서 몇십 년 동안 산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복귀를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심리적 과제고 힘든 거라는 걸 조금 더 인정하지 않고 그걸 마치 뭔 세균에 감염돼 가지고 정신질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정신질환이 있으면 업무 수행력이 떨어질 수 있고 취업이 어려워서 해고되고 대인관계가 어려워지며 일자리를 갖더라도 소득이 낮은 단순 업무를 하게 된다. 대학에서 잘리면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져서 취업이 어렵게 되고, 해고가 돼서 잘렸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어려워져서 일자리를 갖더라도 소득이 낮은 단순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라니? 이게 정신의학 의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그냥 기계가 부품이 낡아서 부품이 떨어지면 기계는 고장이 나고, 고장이 나면 그 기계는 쓸 수 없어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공포를 유발하고 싶은 거. 그러게요. 그래서 그 공포를 유발해가지고 지금도 잘 사시는 이 의료재단 이사장님이 더욱더 재활시설, 적용시설을 잘 활용해서 정부 지원금 더 잘 받게 하겠다라는 아주 뚜렷한 논조로서 기사를 보니까, 이게 이 육체적 질병의 문제냐 정신적 질병의 문제냐를 떠나서 이 사회에서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더욱더 더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 언론이라는 거를 활용하고 정신병이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낙인을 찍혀서 그 사람들을 마치 재활이나 적응이나 이런 걸 핑계로 해가 또 다른 돈벌이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한다면,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한테 지금 정신병이냐 그걸 심리 상담을 해서 치료를 할 거냐 그 이슈가 아니라, 우리가 정신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정신병 환자를 치료한다라는 그 말 속에는 이미 기득권 사회 질서 속에서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아주 뚜렷한 시각이 숨어 있다라는 거, 그거부터 먼저 알고, 그 사회에서 사람이 먼저고 사람이 우선인 사회가 된다는 것은 정신병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각각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하고 각각의 사람들이 겪는 마음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사람이 먼저다라는 사회가 되는 거지, 사람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가 정신병에 걸렸고 공황장애고 우울증이고 이야기할 때는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권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아주 뚜렷한 욕망을 드러내는 사회라고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거부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 사연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 사연에서 잘 보여주는 게 아니라 중앙일보에서 쏜 링본 리포트가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징글징글해요. 징글징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정신병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거기에는 항상 권력과 돈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젠가 정신병에 시달린 사람이 PC방에서 알바생을 찔러 죽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럴 때 이 돈이 없고 권력도 없고 정신병이라는 그 호칭만 가진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인간으로 취급을 받지 못할 때는 누군가를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행동만이 유일하게 관심을 받는 그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놀라운 거는 정신병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그 정신병 환자 피해서 도망가다가 칼에 찔려 죽는 그런 황당한 일이 발생을 하면, 그 다음부터 의사들은 정신병 그 환자가 왜 정신병 환자를 가장 잘 치료한다라고 주장하는 그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를 찌르는 일이 발생을 했다면, 그 의사는 대체 그 정신병 환자를 제대로 치료를 하는 능력을 가진 것인가 안 가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에 앞서 그 사람은 우울증, 본인도 우울증을 겪을 만큼 정신병 환자에 대한 공감이 있었고, 또 본인이 그 정신병, 놀라운 사실은요, 그 우울증을 겪었다는 그 의사는 그 자기가 우울증을 극복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울증 약을 먹어서 극복했다라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고요. 병원에서 우울증 약을 먹고 치료받았다는 이야기는 어느 기사에도 없고요. 명상과 기도와 한의원 치료로서 그걸 극복했대요. 나는 이건 뭐야 대체? 근데 그분이 정신과 병원에 가가지고 우울증 약을 열심히 받아서 먹고 그래서 치료가 됐다는 이야기가 없었어. 전 기사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기하로 정신과 의사협회에서는 이 정신병이라고 진단받은 환자들을 격리 수용하거나 격리 수용하고 특별한 시설에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거는 정신병 환자는 인간이 아니고 진짜 인간이라는 탈을 쓴 위험인물이고 잠재적인 살인자 내지는 폭력 행사자다라는 그 편견을 스스로 그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리고 진짜 그 문제를 가장 거부해야 한다는 분들이 스스로 강조하는 희한한 나라에 사니까 이건 또 뭐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안, 우울증, 공황장애, 이게 그만큼 우리 진짜 감기처럼 많이 언급이 되는 거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마음의 아픔, 정신적인 문제가 그만큼 이 사회에서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으로서 인간이 가진 문제를 제대로 치료하고 제대로 치료한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 그 병명을 붙인 사람한테 약을 처먹일 것인가,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담이에요. 제가 절교예요. 절절. 네. 내 마음의 아픔을 병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이 어떻게 지금 힘들어하고 절규하는지를 알아가는 시간. 놀라운 거는요, 마음이 아픈 사람이요, 지금 돈 없고 진짜 찌질한 인간들이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요, 지금 돈이 많고 잘 사는 우리 부모, 우리 형제, 거기에 있는 분들부터 이 마음의 병이 더 많이 있어요. 이 마음의 아픔을 약으로, 저 친구 중에 평생 30년 이상 마음의 아픔을 겪는데 약으로, 얼마 전에 저 그 친구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친구가 뭐라는지 알아요? 상민아,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분 있지? 그분이 바로 내 주치의셔. 저런. 아니 그래? 그래도 그분은 참 좋은 분이셨다. 왜? 그분으로 이 주치의로 바꾸기 전에는 10년 동안 다른 병원에서 약을 먹고 있었는데, 제가 볼 때마다 얘야, 너 그 약 줄여라, 그 약 반으로 줄여라, 그리고 제발 반으로 줄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10년 동안 안 줄여줬는데, 그래도 그 친구 약을 반으로 줄여준
의사가 그 돌아가신 분이래요. 그래서 얼마나 그래도 좋으신 분인데. 그래, 네 말도 맞다. 그런데 제가 정신과 의사한테 저 친구 진짜 똑똑하고 괜찮은 친구거든요. 그 친구를 30년 동안 약을 먹어가지고 30년 동안 그 똑똑한 재능을 가진 친구가 아무것도 못하게 지금 유일하게 걔가 잘하는 게 있어요. 연세가 들어가지고 거동하기 힘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건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의 운명인가 보다야. 너희 어머님은 너가 젊었을 때라고 표현하죠. 20대, 30대, 40대까지 너를 마치 어린애처럼 돌봤는데 지금 네가 50대가 되고 나서 너희 어머님이 80이 됐을 때 이제 너가 어머님을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돌봐야 되는 게 아마 너와 엄마의 운명인가 보다. 이 생각을 했는데 너무 가슴 아프죠. 저 친구니까 어느 대학 뭔지 알겠죠? 공부 내보다 엄청 잘했어. 예, 돌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그 친구 어머님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얘 문제는 약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상민이 학생 말은 나도 알겠지만은 나는 아직 모르고 심리학을 하잖아. 의사 선생님 말이 맞지? 끝이었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약으로서 그 친구는 에휴, 그래서 제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 친구를 약을 좀 줄이고 그 친구가 훨씬 사회적으로 잘 하려고 하는 거를 참 여러 번 제가 이야기했으나 걔가 너무 착해서 엄마 말을 그역할 수 없기 때문에 저 같으면 야, 그 약 그냥 버려. 그리고 너 먹었다고 이야기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 10년 전에 그러더라고요. 상민아,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날 참 신기하다고 그래. 왜냐하면 나처럼 이렇게 20년 이상 이 약을 먹으면 되게 영어 책이나 이런 걸 읽을 수도 없고 책도 못 읽는데 아직도 그 친구는 지금도 영어를 저보다 더 잘하면 잘했지 못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참 신기하대. 내가 거기서 내 앞에 있었으면 그냥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도저히 이해조차 안 하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네, 더 열받아가 그냥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대한민국에서 마음의 아픔을 겪는 여러분, 마음의 아픔, 마음의 병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약으로서 치료가 되는 약이 필요할 때 있어요. 그렇지만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이 구호 때문에 그 마음의 병이라고 진단하는 것조차도 제가 거부하고 마음의 아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의 아픔은 마음의 문제지 몸의 문제가 아니에요. 몸의 병은 의사에게, 마음의 아픔은 심리를 찾고 심리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황심소는 나 혼자 고민하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공개 상담함으로써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드립니다. 검사 결과를 같이 보내주실 경우 더욱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황심소와 함께하는 보네르두 수제 마카롱, 인스타그램 DM 또는 문자로 예약 후 매장 방문하시거나 택배 주문 후 집까지 마카롱을 배송받을 수도 있어요. 매장이 가까우신 분은 빨리 매장으로 가보세요. 경기도 군포시 산볼로 432번 길 27 한양 목련상가 12단지에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마카롱을 체험해보세요. 인스타 아이디는 BONHEURDOUX, 전화번호는 010-2211-5349입니다. 발렌타인데이에 달콤함을 나누지 못했다면 지금 또는 다가올 화이트데이에 마카롱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선물하세요.
편집의 최윤희였습니다.